저는 올해 72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죠.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적막했어요. 남편 없는 집이 이렇게 넓게 느껴질 줄 몰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식사하고 저녁엔 TV 보면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가끔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지난 9월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보통 때는 전화로 먼저 연락하고 오는데 그날은 그냥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 얼굴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며느리도 평소처럼 밝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오며 무슨 일인데 그래? 밥은 먹었니라고 물었죠. 아들은 물만 한 모금 마시고 한참을 말을 못하더군요. 옆에 앉은 며느리가 남편 팔을 톡톡 치며 눈짓을 보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회사 사정이 요즘 너무 안 좋아졌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회사 그만둔 건 아니지라고 물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그건 아닌데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월급도 깎였고요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사는 집이 전세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2억 더 올려달래요. 지금 당장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미로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게도 큰 돈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이 집과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으니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전세로 내주시고 그 전세금으로 저희 집 보증금을 보태면 안 될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집을 전세로 내주라고요. 그럼 저는 어디서 살라는 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제 표정을 보고는 급하게 덧붙였죠. 물론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당분간 함께 지내시면 되잖아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면 되잖아요. 외롭지도 않으시고요. 손주들도 좋아할 거예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집을 남한테 내주고 아들네 집에서 산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건 제 공간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유를 내려놓는 거고요. 생각 좀 해볼게.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정말 방법이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도 어머니 도움 없이는 저희가 버틸 수가 없어요라고 했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이 저를 낳아 키웠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대학 보낼 때 남편과 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결혼할 때도 보탬이 되라고 돈을 보탰죠. 그런 아들이 지금 힘들다는데 외면할 수가 있나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그렇게 하자. 엄마 집 전세 내놓을게. 전화 너머로 아들이 어머니 정말이요. 감사합니다라며 목이 메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일주일 후 부동산을 통해 제 집을 전세 3억에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나간 거였어요. 빨리 세입자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열흘 만에 새 세입자가 나타났고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아들이 전세금 3억을 받으러 왔을 때 저는 말했어요. 이 돈 빌려주는 거다. 차용증 쓰자. 아들은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믿고 빌리는 건데 뭘 그런 걸 쓰냐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다. 이건 큰돈이야. 제대로 해야 해. 결국 아들 부부는 차용증을 썼어요. 차용금 3억 원, 2년 안에 상환한다는 내용이었죠. 아들이 어머니, 2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니 걱정 마세요. 꼭 갚을게요라고 했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는데, 아들 키웠는데, 이제 낯선 사람이 여기서 살게 되는 거죠. 짐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잠깐만이야. 2년만 참으면 돼. 10월 초 드디어 아들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제가 살던 곳보다는 조금 컸죠. 짐차가 도착하자 손주들이 현관 앞까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오셨다. 12살 지훈이와 9살 예은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그래 우리 예쁜 것들라며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며느리가 웃으며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방 정리해뒀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 방은 작은 방이었어요. 손주들 방보다도 작았지만 뭐 괜찮았습니다. 2년만 지내면 되니까요. 저녁 식사 때 아들이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서 좋아요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족이랑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앞으로 제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지 말이에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들이 학교 가기 전에 제 방문을 두드리며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죠. 며느리는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저는 내가 할게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어머니 쉬세요. 제가 하는 게 빠르니까요라며 웃었습니다. 아들도 퇴근하면 엄마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라며 말을 걸었죠. 주말에는 다 같이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지훈이가 제 손을 잡고 할머니 저기 오리 있어요라며 좋아했어요. 예은이는 제 옆에 딱 붙어서 할머니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까요라고 졸랐죠. 그럴 때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역시 가족이랑 사는 게 좋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한 변화였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죠. 어느 날 아침 식사 후였어요.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뭐 설거지쯤이야 할 수 있죠. 문제는 그게 매일 반복됐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집안일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어머니, 빨래 좀 널어주세요. 어머니, 저녁 설거지 부탁드려요. 부탁이라기보단 지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냥 했어요.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들한테 얘기할까도 했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부부 사이를 안 좋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11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거든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방영되는 거였죠. 그런데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제 손에서 리모컨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볼 프로그램 있어서요. 그리곤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아나 드라마 보고 있었는데 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못 들은 척했죠. 아들과 손주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답답했어요. 내가 손님도 아니고 왜 이래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작은 일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주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오늘 고기 먹으러 가요. 애들도 고기 먹고 싶대요. 지훈이와 예은이가 와 고기다라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나도 고기 먹고 싶은데 생각하며 방에서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만 빼고 간다고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라며 신발을 신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와 밑반찬만 있더군요. 계란이라도 삶아 먹을까 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그냥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밤 10시쯤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지훈이가 와 진짜 맛있었어라며 배를 두드렸어요. 며느리는 어머니 집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말조차 없었죠. 아들은 그냥 제 방 앞을 지나가며 엄마 주무세요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나도 고기 먹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어요. 소외감이 너무 컸거든요. 그 후로 이런 일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반복됐습니다. 가족끼리 외식 간다며 저만 빼고 나갔어요. 영화 보러 간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며느리가 SNS에 사진을 올린 걸 봤습니다. 우연히 제 핸드폰으로 며느리 계정을 보게 됐거든요. 가족들이 고깃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4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행복한 가족이네요라는 말들이 달려 있었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진 속엔 제가 없었어요. 저도 가족인데 말이죠.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조용히 울었어요. 아들 내 가족이 들을까 봐요. 12월로 접어들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침에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라는 인사도 사라졌어요. 그냥 출근 준비하고 나가버렸죠. 저녁에 집에 와서도 제 방문은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됐어요. 거실에 나가도 혹시 민폐가 되나 싶어서 금방 들어왔습니다. TV 보고 싶어도 참았죠. 부엌에서 뭘 꺼내 먹을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이거 먹어도 되나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제 자신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여기가 내 집도 아닌데. 맞아요. 여긴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 집이었죠. 저는 그냥 얹혀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 집을 내주고 3억을 빌려준 건 다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들 가족이 힘든 시기니까 조금만 참자. 2년만 지나면 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1년 반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막막했거든요. 매일 눈치 보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아들한테 말하면 엄마가 예민한 거 아니에요라고 할 게 뻔했어요. 며느리한테 직접 얘기하면 관계만 더 나빠질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작은 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는 것만이 위안이었어요. 그나마 지훈이와 예은이는 가끔 제 방에 놀러 왔거든요. 할머니 심심하시죠라며 말동무가 돼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숙제해야지. 할머니 방에서 놀지 말고라며 아이들을 데려갔거든요. 그 후론 손주들도 제 방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게 됐어요. 아침 먹고 방에 들어가서 점심때까지 있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죠. 저녁 먹고 나면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이게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숨만 쉬는 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1월 말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아들네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어요. 친척들이 다 모이는 날이었죠. 명절 일주일 전부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절 음식 준비 도와주셔야 해요. 저는 당연하지. 내가 할게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명절 음식은 제가 자신 있었거든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명절 이틀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잡채 만들고 며느리는 옆에서 가끔 거들었지만
대부분 제가 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쉬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전 좀 더 붙여주세요. 부족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그래, 알았어라며 다시 전을 붙였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준비가 끝났죠.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그날 밤 파스를 붙이고 잤습니다. 명절 당일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형님, 오랜만이에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상은 제가 차렸습니다. 며느리는 친척들 옆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저는 부엌으로 가며 음식을 더 내왔어요. 역시 순자 형수님 손맛은 최고예요. 큰형님 댁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별말씀을요라며 웃었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았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가서 앉고 싶었지만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실과 부엌이 개방돼 있어서 다 들렸거든요. 요즘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얹혀 사시는데 뭐.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얹혀 산다고요. 제가 얹혀 산다고 했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친척들과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한테 돈 빌려준 거 잊었니?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이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죠. 아들이 황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명절인데. 명절이어서 참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3억을 빌려줬는데 얹혀 산다니. 그게 말이 되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던 건지 서러워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제 팔을 잡으며 엄마 방으로 가요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해 좀 하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며느리가 그냥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방 안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며느리 편을 들더군요. 저는 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너무 예민해요. 며느리도 직장 다니면서 힘든데 이해 좀 해주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인데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방에 갇혀 있다니요. 그날 밤 친척들이 다 돌아가고 난 후에도 아무도 제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없었어요. 저녁도 안 먹었는데 누구 하나 물어보지 않았죠. 침대에 누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예은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예은이가 친구한테 말하더군요. 우리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산대. 친구가 할머니 집은 어디 있어라고 물었어요. 예은이는 전세 줬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아 그렇구나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예은이 표정이 좀 부끄러워 보였어요. 손주한테까지 이런 취급을 받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2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또 외식을 간다고 했어요. 이번엔 중국집에 짜장면 먹으러 간다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를 데려갈 리 없었거든요. 어머니, 집 좀 봐주세요. 며느리가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며느리 SNS를 확인했어요. 괜히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궁금했거든요. 30분쯤 지나니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4명이 짜장면 앞에서 웃고 있었죠. 오늘은 짜장면 데이라는 글과 함께요. 또 나만 빼고 맛있는 거 먹고 중얼거렸어요.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밖에 없었어요. 밥을 지어서 김치만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죠. 저녁에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배부른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군요. 며느리는 제 쪽을 보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집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손주들은 자기들 방으로 들어갔죠.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막막했어요. 앞으로 1년 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차라리 나갈까?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 집은 이미 전세로 나가 있었고 그 돈은 아들한테 빌려줬어요. 다른 곳에 월세라도 얻으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갇혀있는 기분이었어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더 차갑게 대했어요. 아침 인사도 없고 저녁에 집에 와도 제 방문은 두드리지 않았죠.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2월이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데 제 마음속은 더 추워지고 있었어요. 봄이 온다고 해서 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방 안에만 있었어요. 나가봤자 눈치만 보이니까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도 외로웠어요. 사람이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구나 싶었죠.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2달 만에 이렇게 늙다니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3월 중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유난히 들뜬 표정이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아들한테 뭔가 보여주며 얘기하더군요. 저는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며느리가 제 쪽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태국 방콕 5박 6일 다녀올 거예요.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손주들도 와 태국이다라며 좋아했습니다. 예은이가 엄마 수영장 있는 호텔이야라고 물었죠. 며느리는 그럼 수영장도 있고 조식 뷔페도 있대라며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저도 같이 가는 건가 싶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도 가고 싶은데.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쪽을 보더니 어머니 비행기 표값이 만만치 않아요. 다음에 또 가요라며 웃어 넘겼어요. 그 웃음이 너무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 가족끼리 여행 좀 다녀올게요. 집 좀 봐주세요. 가족끼리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비행기 표값이 문제면 제가 낼 수도 있는데 말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래, 너희끼리 다녀와라.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또 저만 빼고 가는구나. 이번엔 5박 6일이나 혼자 있어야 하는구나. 며느리는 바로 노트북을 꺼내 항공권을 예매하기 시작했어요. 4명이요, 네. 좌석은 붙여서 주세요라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4명. 저를 제외한 4명이었죠. 손주들은 신나서 할머니 저희 코끼리 타고 올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라라며 웃어줬습니다. 아이들한테 서운함을 보여줄 순 없었거든요.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랑 한번 가보자고 했었는데 미루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죠. 이번 기회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안 되는구나. 다음 날부터 집안이 여행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인터넷으로 옷을 주문했고 손주들은 수영복을 새로 샀어요.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죠. 어머니,
선크림 있으세요? 저희 써도 돼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응, 화장대 서랍에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제 물건은 쓰면서 저는 안 데려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와보세요. 거실 테이블 위에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택배 오면 받아주시고 화분에 물 좀 주세요. 3일에 한 번씩요. 그게 다였어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보며 생각했죠. 집 지키는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야. 택배 받아주고 화분에 물 주고. 그게 제 역할인가요? 가족이 아니라 집 관리인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또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았어. 잘 다녀와라. 며느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집안이 소란스러웠어요. 캐리어 끄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손주들 재촉하는 소리. 저는 잠에서 깼지만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6시쯤 됐을 때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저희 나갈게요.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내 식구가 서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가방을 메고 설레는 얼굴이었죠. 손주들은 할머니, 다녀올게요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재미있게 놀고.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신경 썼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지도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엄마 잘 계세요라고 하고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 하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느낌이었죠.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보니 내 식구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손주들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지만 저는 손을 흔들어 주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엔 메모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택배 받아주세요. 화분에 물 주세요. 그 글씨를 보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 계란, 우유뿐이었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더군요. 가족들은 태국 가서 맛있는 거 실컷 먹을 텐데 저는 여기서 김치나 먹으라는 건가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5박 6일을 이렇게 혼자 있어야 한다니. 점심때가 됐는데 밥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더군요. 엄마 공항 도착했어요. 잘 계세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SNS를 확인했어요. 벌써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방콕 다녀올게요 라는 글과 함께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부럽다, 좋겠네요.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모두 부러워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 6일 동안 뭘 하며 지내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라지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매일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투명인간 취급받는 게요. 저녁이 됐을 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몰랐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확실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제 선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5일이 더 남았어요. 그 5일 동안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아침 준비하느라 부산한 시간인데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맑은 날씨였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느라 바쁘게 지나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저만 세상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텅 빈 거실에 제 목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식욕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먹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냥 우유 한 잔만 마셨습니다. 오후 내내 소파에 앉아 있었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며느리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화분에 물 주셨어요.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화분 물을 주었냐는 거였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러 베란다로 갔어요. 난초 화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끼는 화분들이었죠. 물을 주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걸 해줘야 하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어요. 제일 깊숙한 곳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열어봤죠. 차용증이 나왔어요. 차용금 3억 원. 2년 안에 상환한다. 아들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3억? 2년 안에 갚겠다고 했지. 차용증도 있고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제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그 돈으로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못 잤지만 머리는 맑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부동산 번호를 찾았습니다. 제 집을 전세로 내놓을 때 거래했던 부동산이었죠. 9시가 되자마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부동산입니다. 여보세요. 제가 전세 준 집 말인데요. 부천시 중동에 있는 그 아파트요. 아, 네, 기억나요. 무슨 일이세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그 집 팔려고 하는데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죠. 요즘 그 동네 시세가 올라서 5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세 3억 빼면 차액이 2억 5천 정도 나오시겠네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억 5천. 생각보다 올랐더군요. 그럼 매매로 내놓아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신경 썼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요. 세입자분한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이 전세 산다고 하시면 어떡할까요? 요즘 그 아파트 매물이 잘 안 나와서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어떻게든 파는 게 중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뭘 한 거지? 정말 제 집을 팔기로 한 거야.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세입자분이 그 집 사고 싶대요. 5억 5천에 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즉답했습니다. 세입자가 산다니 더 좋았어요. 복잡한 절차 없이 빨리 정리될 테니까요. 그럼 내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천으로 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세입자와 만났어요. 30대 부부였습니다. 집 잘 살고 있어요. 살다 보니 정이 들어서 사고 싶더라고요. 세입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잘 살아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대답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정말 파는구나.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아들을 키운 집, 이제 남의 집이 되는구나. 잔금은 일주일 후에 치르겠습니다. 세입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잔금이 들어왔습니다. 5억 5천만 원. 전세금 3억을 빼니 2억 5천만 원이 제 통장에 남았어요.
핸드폰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뭘까? 아들한테 돈 갚으라고 통보해야죠. 그리고 어디론가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했어요. 서울에서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곳,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도시, 살기 좋은 지방 도시, 여러 곳이 나왔어요. 그 중에 순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천만국 가정원이 있는 곳. 사진을 보니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여기로 가자. 결정했습니다. 순천에 있는 원룸 매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순천만국 가정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 방 아직 있나요? 계약하고 싶은데요. 네, 있습니다. 언제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사진으로 봤는데 괜찮아요. 바로 계약할게요. 보증금이랑 월세 보낼 테니 계약서 작성해 주세요. 순천 부동산 중개인이 놀란 것 같았어요. 보지도 않고 계약하시게요. 네, 괜찮아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요.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작은 방이었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아들한테 통보하는 것.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어요.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용지를 받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또박또박 적었어요. 차용금 3억 원. 차용증에 따라 2년 내 상환을 요구합니다. 이자는 받지 않겠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아들 부부 앞으로 발송했어요. 며칠 후에 받을 겁니다. 태국에서 돌아와서 말이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짐을 싸야 합니다. 제 물건만 챙기면 됐어요. 옷까지, 책 몇 권, 사진 앨범. 큰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결정했어. 더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떠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돌아오기 하루 전. 그때 떠나기로요. 그들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이미 없을 겁니다. 마지막 며칠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제 흔적을 지웠어요. 아들네 가족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순천행 KTX표를 예매했어요. 새벽 6시 첫 차였습니다. 조용히 떠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더는 무시당하며 살지 않겠다는 제 결심이니까요.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사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1시간에 한 번씩 깨서 시계를 확인했죠.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했어요. 큰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남편 사진이 든 앨범, 통장과 도장. 더 챙길 건 없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아들 가족은 아직 태국에 있었죠. 내일 저녁에 돌아올 겁니다. 그때쯤이면 저는 이미 순천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테이블 위에 쪽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어젯밤 미리 써둔 거였죠. 또박또박 적은 글씨가 테이블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집 팔았다. 빌려준 돈 3억 2년 안에 갚아라. 이자는 안 받을게. 나는 순천 간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 쪽지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아들 부부방, 손주들 방. 5개월 동안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 집 같지 않았죠. 베란다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아끼던 난초 화분들이 있었어요. 어제 마지막으로 물을 줬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알아서 챙기겠죠.
제 방으로 돌아가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제 물건은 다 챙겼어요. 아들 가족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했죠. 잘 살아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의 5개월 고통스러웠지만 배운 것도 있었어요.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었어요. 생각보다 가볍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가방 하나면 충분했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어두운 집안이 보였습니다. 5개월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날들이요.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요.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뒀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떠나는구나. 돌아오지 않는구나.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5시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 환하게 켜져 있었죠.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어디 가세요라고 물었어요. 용산역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신경 썼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5개월간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30분쯤 걸려 용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출장 가는 사람들, 여행 가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매표소로 갔어요. 순천까지 KTX 한 장이요. 6시 5분 발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그걸로 주세요.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들 가족은 아직 태국에 있으니까요. 며느리 SNS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어제 올라온 사진이 보였어요. 태국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4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겠네. 중얼거렸어요. 비꼬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 없이도 행복해 보이니까요. 그럼 저도 없어도 되는 거겠죠. 6시가 가까워지자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KTX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은빛 열차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열차에 올랐어요.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타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가는 회사원, 여행 가는 커플, 귀향하는 어르신들.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겠죠. 6시 5분 정확히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용산역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70년 넘게 살았던 도시였으니까요. 한강을 건넜습니다. 새벽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죠. 잘 있어, 서울아.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다시 올 일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열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접어들었어요. 아파트들이, 논밭이, 산들이 지나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젯밤에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열차 안카페에 가서 김밥과 커피를 샀어요. 자리에 돌아와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김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눈치 안 보고 먹으니까 꿀맛이었습니다. 커피도 한 모금 마셨죠. 따뜻했습니다. 열차가 천안을 지나고 대전을 지나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었어요. 산이 많아지고 들판이 넓어졌습니다. 2시간 반쯤 지났을 때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곧 순천역에 도착하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도착하는구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열차가 속도를 줄였어요. 순천역 건물이 보였습니다. 플랫폼이 가까워졌죠. 천천히 멈췄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내렸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발을 디뎠어요. 순천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서울과는 달랐어요. 조금 더 맑은 느낌이었죠. 햇살도 따뜻했습니다. 역사를 빠져나왔어요. 광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낯선 도시였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미리 적어둔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순천만국 가정원 근처예요. 기사님이 거기 조용하고 좋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갑니다라고 대답했어요. 20분쯤 달려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어요. 깨끗해 보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이리 오세요. 2층 끝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원룸이 나왔어요. 6평 정도 됐을까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화장실이랑 부엌 다 있고요. 창문으로 공원 보여요.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봤어요. 정말 멀리 순천만이 보였습니다. 갈대밭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기로 할게요. 이미 계약은 끝났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좋은 선택하셨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열쇠를 받았어요. 중개인이 떠나고 나니 혼자 남았습니다. 제 공간, 오롯이 제 공간이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는지 슬픈 눈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저도 이제 자유롭게 흔들릴 수 있겠죠. 누구한테도 얽매이지 않고요. 내일이면 아들 가족이 태국에서 돌아올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쪽지를 볼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습니다. 당황하고 화내고 전화하겠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을 겁니다. 아직은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요. 순천에서의 첫 며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짐을 풀고 근처 마트에서 생필품을 샀어요. 이불, 냄비, 그릇, 수건. 하나씩 사서 방을 채워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었어요. 갈대밭이 보이는 풍경,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눈치 볼 일도 없었죠.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태국에 있으니까요. 내일이면 돌아올 거예요. 그때 쪽지를 보겠죠. 5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번호였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나 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지만 그냥 뒀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쪽지에 다 써놨으니까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전화 좀 받아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 시각 인천 아들네 집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상상이 갔어요. 며느리가 소리 지르고 아들이 당황하고 손주들이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요. 다음날 아침에도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10번도 넘게 걸려왔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죠. 엄마 제발 전화 받아요.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들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사실 그 순간 인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선탠한 얼굴로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죠. 엄마 다녀왔어요. 아들이 짐을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조용했어요. 불도 꺼져 있었죠. 어머니 안 계신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테이블 위에 흰 종이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다가가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읽기 시작했죠.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비명 같은 목소리였어요.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쪽지를 빼앗아 읽었죠. 집 팔았다. 빌려준 돈 3억 2년 안에 갚아라. 이자는 안 받을게. 나는 순천 간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집을 팔았다고. 손이 떨렸어요. 쪽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한테 한마디도 없이요. 3억을 2년 안에 갚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손주들이 아빠 무슨 일이야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라고 물었죠. 순천. 할머니가 순천에 가셨대. 아들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떠났고 집은 팔렸고 돈은 갚아야 했으니까요. 아들은 급히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죠. 계속 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 아들 부부는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한편 저는 순천에서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천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순천만국 가정원까지 걸어갔죠. 갈대밭을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다. 중얼거렸어요.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며 살겠어. 결심이었습니다. 70평생 남한테 맞춰 살았어요. 남편한테,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라면에 계란 넣어서요. 예전엔 혼자 먹는 라면이 서러웠는데 이젠 아니었어요. 자유로웠거든요. 오후엔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슈퍼, 약국, 세탁소. 하나씩 위치를 확인했어요.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처음 보는데 이사 오셨어요. 슈퍼 주인이 물었어요. 저는 네,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동네 좋죠? 조용하고. 주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밖에 나가기로 했어요. 혼자 외식하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국밥집을 발견했어요. 순천 할매 국밥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들어가 봤죠. 작은 식당이었어요. 테이블이 5개 정도 있었습니다. 손님은 2명뿐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6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순대국 한 그릇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어요. 벽에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국밥 6,000원. 저렴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을 갖고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처음 오셨어요. 네,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부천에서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우리 동네 좋아요.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친절함이었어요. 순대국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하고 구수한 맛이었어요. 순대를 한 점 집어 먹었죠. 부드러웠습니다. 혼자 먹는 순대국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먹으니까 꿀맛이었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또 오세요. 자주 보게 생겼네요 라며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선 잘 안 보이던 별들이 여기선 선명했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멀리서 갈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아들한테서 문자가 또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연락 좀 해요. 걱정돼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뭘 할까 생각했습니다. 공원에 가볼까? 아니면 시장에 가볼까? 선택지가 많았어요. 뭘 해도 괜찮았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되겠지.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삶. 두렵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박순자로 살 거예요. 저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이니까요. 순천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갈대는 계속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 갈대처럼 자유롭게 살 거예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